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에 4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에는 거센 추위에 여진도 이어지고 있어서 구조 환경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구조 인력을 긴급 투입했고 전 세계가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피로 맺은 동맹,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 봅니다. 2월 7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형제의 나라로 잘 알려진 나라죠. 튀르키예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어제였죠. 튀르키예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그 옆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놀라서 황급히 대피합니다. 아이고. 그로 인해 거리는 온통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로 뒤덮이고 맙니다. 아하. 자,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네. 아예 이렇게 건물이 통째로 누워서 쓰러진 모습도 보입니다. 기존의 형체가 어땠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 곳곳에서 무너진 건물만 무려 5,600여 채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상에네. 구조대원들은 무너진 건물 잔해를 파헤치면서 사람들을 구조해내기가 바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경찰과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전엔 우리의 터키라고 불렸던 나라입니다. 튀르키예로 이제 나라 이름을 정식으로 바꿨고 그 튀르키예 우리한테 형제의 나라로 잘 알려진 튀르키예에 저렇게 강진이 저렇게 새벽에 이 강진이 몰아닥쳤고 저렇게 건물이 보시는 것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금 평론가 지진의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현지 시간으로 새벽 4시 17분경에 강진이 몰아닥친 건데 튀르키예 남부의 가지안테프 인근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오후 1시 24분경에 이번에는 튀르키예 카흐라만 마라슈 북동쪽에 규모 7.5의 강진이 또 발생한 거예요. 하루에 강진이 2차례 발생했고 네. 여진도 70여 차례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오늘도 규모 5.3의 지진이 나오는 등 네. 여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진의 규모가 7.0이 넘어가면요. 엄청난 규모라고 우리가 일단 여러 해외 뉴스를 통해서 접해본 이 경험이 있는데 무려 7.8 규모의 강진이 그리고 수많은 여진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인명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진원이 상당히 얇았기 때문에 더 지각이 많이 흔들리고 건물 붕괴 등의 큰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잠들어 있던 새벽 시간대에 지진이 발생하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역 사망자 수는 2,921명. 이게 오늘 오전 11시 집계 기준인데요. 아하. 시리아에서 이 시간대 확인된 사망자 수도 1,400명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양 국가의 사망자 수 총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요. 이런 인명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최대 한 10,000명 정도에 달하지 않겠느냐는 아유.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구조 작업 현재도 계속 중입니다. 하지만 추위, 눈, 비 겹치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현지 응급실 사정도 좋지 않아서 신규 환자 이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진도 강진입니다만 지진이 일어난 이 시간대가 앞서 말씀드렸죠. 새벽 시간대입니다. 모두가 고나게 잠들어 있을 시간이다 보니까 미처 대피할 겨를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인명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규모 7.8, 뭐 강진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합니다만 대체 어느 정도의 위력일까요, 세상에?
7.8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규모 7.0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7.0의 지진이라고 하면은 그 왜 예전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7.0으로 해도 32배의 파괴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7.8이면 7보다 0.8이 큰 게 아닙니다. 7.8이라고 하면은요, 그 원자폭탄이 동시에 3만 개가 터지는 위력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것을 보다 피부에 와닿게 쉽게 설명을 한 호주 한 멜버른의 지진학자가 있는데요. 네. 이분 설명에 의하면은 미국 뉴욕시가 있잖아요. 그 전체 시에 전기를 나흘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어머. 하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일순간에 분출됐으니까 그 파괴력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튀르키예 도심 곳곳에 저렇게 처참하게 마치 보세요 세상에 지금 저곳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거 전 세계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지금 폭격을 마치 맞은 것처럼 건물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요. 저곳에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현지 목소리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yuyordum, eşim beni uyandırdı. Ama çok şiddetli değil, korkunç bir depremdi tabii. Her taraftan ses geliyordu. Bayağı da sürdü yani ben tahminen 2 dakika kadar sürdü. Son bir asırda yaşadığımız 1939 Erzincan depreminden sonraki en büyük felaketle sarsıldık. Bütün valilerimiz görevlerinin başında, jandarma, emniyet, Türk Silahlı Kuvvetleri, AFAD ekiplerimiz, Kızılay ekiplerimiz ve şu anda Türkiye'nin birçok noktasından arama kurtarma ekipleri ilgili bölgelere. 튀르키예는 지금 나라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튀르키예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어제 SNS를 통해서 오는 12일 해질 때까지 전국과 해외 공간에서 조기가 개항될 것이라고 밝혔고 교육부도 애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는 13일까지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네. 에르도안 대통령 아직 사상자가 늘고 있는 등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 추운 겨울 날씨에다 야간에 지진이 발생해서 몹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튀르키예가 원래 저렇게 강진이 많은 곳이었나? 보통 하지금 평론가님 이 전 세계를 봤을 때 뭐 이 지진대라는 게 있잖아요. 튀르키예가 혹시 그 지진대에 속하나요? 어떻습니까? 그 튀르키예가 세계 대륙판이 만나는 지점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아프리카판, 아나톨리아판, 아라비아판이 서로 부딪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북부에도 아나톨리아 단층대가 있고 동부에도 동부 아나톨리아 단층대가 있어서 그래서 과거부터 강진이 좀 많았었는데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1939년 때부터 시작해서 4차례나 있었습니다. 네. 특히 39년, 99년에는 사망자 수가 각각 3만 명, 1만 7천 명 네. 이렇게 나온 강진이 있었는데 특히 요번이 동부 단층대에서 그 지진이 발생했는데 동부 단층대가 한동안 지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다가 요번에 터져 나온 거고 근데 지금 독일의 연구원이 주장을 하는 것이 네네. 이번에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1년의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걱정이 더 클 것으로 보여 지금 땅속 상황을 알 길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튀르키예의 강진이 일어난 직후 지금 인터넷상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영상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뭘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영상일지 자료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십 마리의 새들이 상공을 빙빙 돌고 있습니다. 네. 이 새들 건물 사이로 높이 솟은 나무에 나뭇잎처럼 보이는 저 검은 점들 보이시죠? 네. 근데 저 검은 점들도 자세히 보시면 모두 새들이 앉아 이게 있는 새예요? 겁니다. 네네. 대체 이 많은 새들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런데 이 새떼들 지금 잘 들리시죠? 거센 울음소리까지 내고 있는데요. 또한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나무들에도 많은 새들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묘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문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게 영상이 멀리서 저 새들을 포착해서 저희가 사실 저 왜 겉모습만 보고 김현주 평론가님 저 새가 무슨 종류, 저 조류가 무슨 종류인지 무슨 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영상만 놓고 보면 조금 뭔가 불길한 기운, 좀 좋지 않은 기운 그런 건 느껴져요. 그렇죠. 지진 발생 직후에 튀르키예의 한 누리꾼 SNS에 올라온 이 45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이걸 보면은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수백 마리로 보이는 저 새들이 저렇게 마치 무슨 나무 열매처럼 혹은 꽃처럼 저렇게 나무에 줄지어 앉아 있으면서 또 어떤 새들은 분주하게 날아다니면서 굉장히 울부짖었다 그래요. 그래서 소음이 굉장했었는데 이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의 의견이 지금 현재 분분합니다. 이게 지진 전조 증상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새들은 지구 자기장을 통해서 탐색을 하는데 그 자기장을 미리 감지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새들은 어쩌면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새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진 같은 커다란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왕왕 이런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혹시 정말 지진 정조 증상이 아닌가라는 의심하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분분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 이 지진이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쯤, 4시가 조금 넘어서 일어났잖아요. 지금 시간대를 보면 상당히 어두운 밤, 그리고 이 불그스름한 것은 이 현지 도심의 조명, 네온사인 등등 그런 것으로 약간 불그스름하고 일단 어두운 시각이라는 것은 일단 감지가 돼요. 그리고 저 새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로 저렇게 시끄럽게 울면서 나무에 수십 마리씩 매달려 있는 건지, 과연 이 영상을 전문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과거 중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이 관찰이 되어서 기록이 됐는데, 다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다른 많은 나라에서 또 중국에서 관찰을 해본 결과 그런 것들은 연관이 없더라,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게 지진의 전조 현상이든 아니든 지금 이 대목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요, 튀르키예, 우리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튀르키예에 지진의 구호 손길을 보내는 게, 그리고 더는 여진이 없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전 세계가 구호 손길 동참하고,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에게해 앙숙이라 불리는 그리스도 지금 튀르키예에 구호 손길을 보내고 있어요. 그만큼 구호의 손길에는 지금 적과 아군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은 인도주의적 손길만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튀르키예 국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어제 오전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대전의 한 도로입니다.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 중인 흰색 자동차. 그런데 이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승용차는 뒤따라오던 차량 5대와 잇따라 부딪혔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이 사고, 보고도 믿기지 않는 아찔한 장면입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일단은 차량끼리 부딪힌 충격이 어마어마하고 꽤 큰 사고처럼 보이는데 어쩌다가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고는 어제 오전 9시 50분경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신호는 직진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좌회전 차선에 있던 가해 차량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애매한 동선을 그리다가 이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해 오던 피해 차량과 정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가해 차량 운전자가 중상 상태라 운전자의 정확한 의도, 즉 직진을 하려고 했는지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일단 없고요. 너무너무 지금 충격적이고 그리고 당시 상황이 너무너무 이 사고 충격이 너무너무 커요. 왜냐하면 차량이 부딪힌 다음에 파편이 사방으로 튈 정도로 엄청난 충격이어서 걱정되는 게 인명피해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예, 사망사고로 발생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6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급하게 병원으로 호송했지만 끝내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가해 승용차 운전하던 40대 여성, 다리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던 다른 승용차, 화물차 등도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추가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구체적인 상황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 사고 영상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상을 쭉 한번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블랙박스 차량의 그 화면 방향에서 보면요. 왼쪽은 다 지금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좌회전 차량,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 근데 이 부딪힌 차량 오른쪽에도 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오던 이 가해 차량은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고 차량 말고 피해 차량 말고 오른쪽에도 다른 차량들이 정주행하던 차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기를 향해 들어올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입은 차량은 그 신호를 받고 아주 바르게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가해 차량이 상대편에서 들이받으면서 지금 저 상황이에요, 저 그래픽으로 되네. 그렇죠. 지금 피해 차량이 하늘색, 네. 가해 차량이 좌회전을 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청신호를 받고 정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 와서 갑자기 들이받은 거죠.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도저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장 먼저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은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음주 상태는 아니랍니다. 그러면 대체 운전 미숙일까요? 경찰 조사가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른 이 가해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 안에서 차선을 넘어간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피해 차량 운전자 60대 여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지금 있고 다른 또 의도가 있었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틀려지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 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유족분들 얼마나 지금 애통해요, 원통해요,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경찰 조사 면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제목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진아 씨, 혹시 안진용 기자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진아 씨 맞습니까? 누구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진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죠. 손예진 씨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죄송해요. 네, 그리고 사극 속에서 예진아 씨라는 캐릭터도 유명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예진아 씨는 네. 원조 예진아 씨, 바로 네. 임혜진 씨입니다. 최근에 한 방송에서 단짝 친구의 추억을 떠올렸는데 80년대를 대표하는 드라마 속 부부상 하면 당연히 최불암, 김혜자 씨를 떠올리는데 1990년대 하면은 임혜진, 강남길 씨를 들 수 있습니다. 90년대 이 소시민 달수 씨 가족의 이미지를 다룬 연작 드라마가 있습니다. 달수의 재판을 시작으로 해서 달수의 집짓기, 달수 아들 학교가다, 달수의 차차차 등 오랜 기간 부부 연기를 호흡을 맞춰왔는데 티격태격하면서도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소시민 부부의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부부 연기를 마친 것만 무려 수십 번에 이른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제가 강남길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부 연기를 물어봤는데 네. 2006년에 주지훈, 윤윤혜 씨가 여기서 주인공을 맡았는데 여기서 임혜진 씨가 또다시 부부로 출연을 했거든요. 이 작품이 기억에 남는다고 하고요. 이렇듯 한 시대를 풍미하는 한 대표적인 캐릭터를 맡는다는 거, 임혜진 씨 입장에서도 굉장한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부부 같은
드라마상에서 부부 연기한 게 보통 우리가 생각나는 게 김혜자 씨, 최불암 씨 이 커플만 생각나잖아요. 근데 대박 거기에 못지않은 임혜진 씨, 강남길 씨였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그러면 이성으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서로? 제가 아는 강남길은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고 아니에요. 그게 친남매들 같아요. 학생 영화 여고 졸업반으로 학생 영화 데뷔를 하는데 거기에 강남길 씨는 이미 이제 기성 배우였는데 조연이었나 봐요. 남길이 오빠는 그냥 이렇게 막 이거 콧닦으면서 여보세요? 아니는 그런 역할?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쫓아가도 제가 좋아할까 말까인데 약간 모질이는 그게 김문태 선생님의 특별 출연으로 이제 이매진 씨 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게 그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책가방 들고서 이제 지금 이매진 씨 같이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아이고 이런 연기를 했던 여신이야 여신. 그때를 회상하면서 작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 반말도 섞었다가 오빠 했다가 두 사람이 정말 좀 막역한 사이 같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 당시에 영화계에서 서로 이제 그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 네. 강남길 씨가 1968년에 11살 나이로 데뷔했거든요. 그래요? 아역 스타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임혜진 씨는 1974년에 15살 나이로 데뷔를 했었는데 어머. 데뷔하자마자 당대 청소년 스타가 됐었고 이야. 그런데 임혜진 씨가 여고 졸업반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네. 그때 강남길 씨가 출연을 해서 임혜진 씨를 쫓아다니는 어떠한 그 소년 학생 역할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인연이 있어서 굉장히 친해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강남길 씨가 혹시 임혜진 씨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남녀 관계가 좀 애매해졌으면 그렇게 친해지기 어렸을지도 모르는데 서로 간에 그런 이성으로의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임혜진 씨가 우리는 친남매 같은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로 교분이 야. 두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강남길 씨 하면은 그 유명한 한지붕 세 가족의 그 삼촌 역할로만 많이 알려져 있을 텐데 아역 배우란 거 처음 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장윤 변호사님, 강남길 씨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화면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데요. 네. 90년대는 정말 브라운관에 강남길 씨가 안 나오는 드라마가 없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99년도에 돌연 연애 활동을 접게 되는데 그 아내의 불륜 사실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14년 만에 결혼이 파경으로 맞고 그 뒤로는 연애 활동도 비교적 좀 소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혼 뒤에 그 개그우먼 이성미 씨의 도움을 받아서 두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떠났었다고. 영국으로 갔어요? 예, 영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상당히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해외 생활을 선택을 했던 건데요. 강남길 씨가 2004년도에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예계 복귀를 하고 지금 보신 화면은 23년 만에 MBN 새 예능 프로에서 이렇게 임예진 씨와 함께 출연을 하면서 또다시 좀 전에 봤던 거 요거 네네.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시청자분들이 맞다 그때 강남길이 잠깐 화면에 안 보였을 때 뭐 영국 갔다더라 이제 기억난다 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혼자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영국에서. 사춘기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삐딱선다. 안 하고. 사춘기도 없이 이렇게 커져서 고맙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우리도 사춘기 있었어. 언제? 그랬더니 아빠 없을 때 그러면서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하고 아이고 참 잠깐만 우리 애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눈물이 났어. 한 3번 죽을 뻔했어. 그래. 처음은 41살에 그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쓰러졌어요. 뻔했어. 내 나이 예. 그 후에 이제 49살에 필드로 가서 이제 골프를 치는데 저한테 다리가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먹고서 골프를 딱 치고서 한 30m를 정도 걷는데 이게 딱 얹혀. 급체했구나. 네, 그렇죠. 실핏줄이 터진 거예요. 위에 하늘도 하고. 네, 그런데 59살에 또 10년 만에. 또 그냥 이게 무하다생각 재장장. 어디가? 이번에는 함몰
이렇게 돼가지고 위가요? 네, 위가 너무 위가 많이 안 좋아요. 함몰이 위가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60까지 못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니 사실 강남길 씨 이름만 들으면 이름대로라면 정말 강남 가는 길만 쫙 펼쳐질 것 같은데 인생이 이제 파란만장했군요. 뭐 들여다보면 어느 인생에는 사연이 없겠습니까? 네. 많은 이 정말 강남기 씨는 참 힘든 시기를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남자 홀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애들 키우면서 특히 이제 딸 키우면서 좀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래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남성이기 때문에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왜 있잖아요. 딸아이들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초경을 했을 때라든가 뭐 이럴 때 주위에 있는 어머니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래도 막 마음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뭐 꽃 케이크 이런 거 선물해줬더니 애가 이제 깜짝 놀랐대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순간을 넘기기도 하고 또 아들의 경우는 약간 강박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이렇게 칼각을 잡아놔야 안심을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방에 들어가면은 각을 딱 잡아놓으면은 본인 가서 막 일부러 막 흐트러뜨렸대요. 또 각 잡아놓으면 또 흐트러뜨리고 막 계속 그렇게 2년 정도 반복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쳤느냐. 강남길 씨의 지금 표현을 빌자면 지금은 개차반.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증세를 좀 고치기는 고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건강상에도 3번이나 죽을 고비가 와서 심근경색이 41살에 오고 49살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골프 치다가 삶은 달걀 하나 먹었는데 이게 이제 위에 실핏줄이 터지면서 막 객혈까지 하는 세상에. 그런 단계로 가서 뭐 유언을 남기는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또 귀국해서도 59살에 위에 다시 탈이 나서 내가 그러니까 60을 못 넘기겠구나 이런 생각조차 할 정도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MBN 예능에 23년 만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정말 이 브라운관의 시청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배우라는 이 직업이 공백기가 길수록 다시 복귀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강남길 씨도 영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방송을 해야 하나 큰 고민을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진 씨가 큰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4년의 긴 공백이 있다 보니까 대사 외우는 방법이나 현장 분위기 모두 잊어버렸고 여기에 공황장애까지 겹쳤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이미진 씨가 병원도 소개해주고 여러모로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실 힘든 순간에 뭐 곁에 있는 가족도 소중하지만 가족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절친 같아요. 두 분이. 자, 두 분이 어떤 옛 시절을 떠올리며 함께한 추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화는 이매진과 함께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당시 이매진의 인기를 단 한마디로 정리했다. 그냥 다 죽었어. 이매진이한테. 사실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무학여고 앞에서 제가 내리면은 정말 그 버스 학생들이 우르르 다 같이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저희 학교 앞을 이렇게 한번 회차라고 돌아가서 학교들을 가는 게 나는 뭐 여학생이 쫓아온다기보다는 그때 우리는 여자 차장이 있었잖아. 그냥 막 엉덩이를 확 밀고 내가 승차권을 이렇게 내밀잖아. 그럼 버스 여차장이 나를 딱 본 다음에 안 받아? 그냥 어떠세요? 이제 버스표가 이제 10장이잖소. 그러면 그걸 11장으로 늘리는 거야. 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딱 있어. 이게 뭐야? 이 서로 옛날 일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래도 잘 나가서 뭐죠 서로 이제 그런 자랑들 하는 것 같은데 하재근 평론가 진짜 이매진 씨 앞서 무학여고 앞에 뭐 남자들이 남학생들 줄이 끊이지 않았다는데 진짜 당시 어땠습니까 인기가? 이매진 씨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당시에 내가 더 잘 나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아, 그래요? 이매진 씨가 남학생들한테는 당대 원톱이었고 그야말로 시대를 갈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덕화 씨가 다 죽었다고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이매진 씨가 이제 우리나라 국민 여동생의 계보가 있는데 네. 2000년대 수지 아이유, 2010년대 수지 네. 아이유, 뭐 2000년대 문근영 이런 식으로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조 맨 끝에 원조 국민 여동생이 바로 이매진 씨였던 것이고 세상에. 1970년대 이매진 씨의 스타성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해서 수많은 남학생들이 네. 이매진 씨를 로망으로 생각했던 야. 그랬고
나중에 80년대 책받침 스타 많이 나올 때도 그 책받침 속에 임혜진 씨의 모습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원조 책받침 스타였고 네. 당시 학생용 수첩, 교복, 모델 이런 걸 줄줄이 하면서 우리나라 하이틴 스타의 원조였습니다. 야, 오랜만에 들어보네. 하이틴 스타.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스타로 등극한 임혜진 씨. 사실 스타로 등장한 거예요. 뭐 연예계 나오자마자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를 게 없잖아요. 근데 뭔가 위기를 임혜진 씨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모델하고 또 이제 대학생 되면서 MC하고 드라마하고 DJ하고 이러면서 정말 순탄하게 쭉쭉 올라가다가 저한테도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온 게 성인 영화를 한번 찍었어요. 맞아요. 땅콩 껍질 속의 연가라고 대학교 2학년 때 어린 이미지가 강해서 신성일 선생님하고 단 둘이 나오는 영화인데 제 직업이 누드 모델이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우리가 원하던 건 그런 모습이 아니다. 우리만의 이미진으로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제 자신도 충격을 받고 너무 많이 항의를 받고 그리고 연예계에 약간 환멸을 느낀 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영화를 하면 안 되겠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근데 안진영 기자님, 사실 배우들한테는 이미지 변신이라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게 쉬운 건 아닌가 봐요. 이게 진짜 양날의 칼입니다. 잘하는 거를 계속 잘하면은 그것만 한다고 욕을 하고 또 변신을 했다가 못했을 경우에는 하던 거나 잘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임혜진 씨 입장에선 국민 여동생인데 갑자기 누드 모델이 연기한다고 하니까 팬들 입장에선 비유하자면 동심 파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항의를 받다 보니까 연예계의 환멸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은퇴까지 고려를 했는데 그때 곁에 있던 윤여정 씨에게 이런 조언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은 못해서 난리다. 이 국민 여동생 못해서 난리인데 아니 너는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너의 일에 자부심을 못 느끼고 다른 걸 찾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제서야 임혜진 씨가 마음을 다잡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랬군요. 누구나 인생의 우여곡절은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 우여곡절을 잘 넘기고 쭉 연예계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그 덕에 이 분도 만났던 것 같아요. 네, 바로 만난 이 분은 남편입니다. 네. 이 남편이 드라마 PD로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요. 드라마 궁, 환상의 커플, 그리고 마이 등을 기획했던 PD인데 네. 원래는 영어 선생님이셨대요. 네. 근데 임예진 씨의 너무나 큰 팬이어가지고 네. 내가 방송국 들어가서 반드시 임예진을 만나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실제로 PD 시험을 봐서 입사에 성공을 했고요. 네. 결국엔 결혼에 꼬림까지 했는데 또 임예진 씨는 어떤 남편감을 꿈꾸고 있었느냐.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셀러리맨이라고 하잖아요. 급여를 받으시는 분과 결혼하는 게 또 임예진 씨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네. 서로 꿈을 이룬 건데 네. 지금까지 남편이 지켜지고 있는 한 가지 약속이 뭘까요? 나는 당신 결혼할 때 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게 해줄게라고 했는데 이 약속을 남편이 30년째 실제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야, 멋지십니다. 이런 또 남편분의 사랑 덕분에 또 지금까지도 많은 국민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임혜진 씨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일단은 누군가가 갈비탕을 쏟은 모양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 2017년 11월 울산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한 손님이 갈비탕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내어오다가 이제 갓 조리한 갈비탕이라 상당히 뜨거웠죠. 그러겠죠. 그러다가 이 수저통에 걸려서 엎지르는 바람에 갈비탕 국물이 손님의 발목으로 쏟아지고 맙니다. 이 사고로 손님은 발목과 발에 2도 화상을 입게 되는데 울산의 한 병원에서 3일간 통원 치료를 받고 대구의 한 병원에서 상처 재생 등의 치료를 받으면서 7일간 입원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치료는 계속됩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두 개 병원에서 20차례 넘게 통원 치료를 받게 되자 손님 결국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머머, 세상에 화상도 화상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통원 치료 받느라 시간 낭비, 돈 낭비 얼마나 또 힘들으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이르렀는데 안진용 기자님, 손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생각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손해배상 청구는 좀 어떻게 당연한 조치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당연한 생각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법원은 종업원, 즉 음식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1,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왜요? 갈비탕은 사시사철 뜨겁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도 안전에 유의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손님도 소홀히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돼야 한다면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이게요. 그러면 음식 중에 사시사철 안 뜨거운 음식이 어디 있어요? 이 논리는 글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김현준 평론가님? 그야말로 좀 적반하장의 아나무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당연히 손님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일단 사과하고 어떻게든 합의를 시도하려는 노력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요즘에 뭐 대세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무조건 그냥 뻔뻔한 얼굴로 나가서 나는 당당하니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럽게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대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참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갈비탕을 쏟아서 그 갈비탕이 흘러내려서 발목에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음식점에서 한단 말이 음식이 사시사철 뜨거운 거 아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 대응을 한다면 복장 터지죠. 진짜. 법원의 판단은 뭐였을까요? 장유민 변호사님. 당연하지만 손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단 손님으로서는요, 법원이 판시하기를 당연히 뜨거운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제공받을 거라는 당연한 기대를 손님으로서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주체는 식당인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네. 그리고 아까 식당 측에서는 손님도 잘못하지 않았냐, 안전하게 좀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변명을 했지만요. 네. 아니 손님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주의 의무를 좀 위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식당 측이 전혀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1,7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더한 1,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유민 변호사님.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1심에서도 음식점 측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1,700만 원을 배상하라 했는데 2심에서는 1,8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늘었어요. 혹시 그냥 우리가 그냥 아는 법률적 용어 말고 시청자분들이 느끼는 혹시 괘씸죄 이런 거에 뭡니까 이게? 아마 손해배상금은 실제로 그 끝점까지 실질적인 손해를 계산을 해놓도록 하는데요. 네. 아마 병원비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딱 금액이 나왔을 겁니다. 1, 2심 간에 큰 다른 판단을 하진 않았을 텐데 실제로 이 피해를 보신 손님분이 자영업자다 하면 이로 인해서 내가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입은 영업 손실 등등에 대한 계산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점에서 1심보다는 1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을 손해배상하라 이런 판결이 2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궁금해집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나온 반응이 100만 원이 늘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혹 때려다 혹 붙였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론 뜨거운 음식 먹으러 갈 땐 조심하자 그 말은 이런 맞네요, 반응도 진짜. 있고 네. 또 한편으론 손님이 알아서 먼저 조심하고 피하라고 종업원이 혼자 쏟은 것 같은데 왜 손님한테 책임을 당연히 치료해주고 피해를 보상해줘야지 네. 이런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의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의기소침하거나 혹시라도 뭔가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음식점들이 다 이렇게 불친절하다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손님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음식을 대접할 때는 정말 정성스럽게 그리고 조심하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를 또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예전에 자수해서 광명 잡자 뭐 이게 간첩 신고 때나 나오는 그런 포스터 문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도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말이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현준 평론가님. 어느 한 도내에서요. 111곳의 농협과 축협에서 조합장 선거를 3월 8일에 하게 된다고 네. 합니다. 이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현수막을 붙인 거예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수하라. 어머?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허. 자수를 권고하는 현수막이 붙었다고 합니다. 아니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대규 전국 동시에 열려요. 3월 8일에. 근데 그 조합장 선거에 나올 사람 예를 들어서 안진용 기자님 예를 들어 출마하라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왜 자수하라 이게 뭐예요? 자, 자세한 설명 이전에 일단 현수막이 가장 보고 싶은. 그래 맞아요, 진짜네. 예, 일단 현수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자, 이 보시는 곳은 김제 전통시장 부근의 전주 김제 완주 축협지점의 모습입니다.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 선거 관련해 금품, 괄호 열고 홍어 등입니다. 어허. 이 금품을 받은 조합원은 2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자수에 과태료를 감경 면제받기를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허. 이런 자수 권고 현수막은 선관위가 지난 명절을 맞아서 의도치 않게 선물을 받은 조합원들의 과태료 부담을 막기 위해서 인근 지점과 사무소 9곳에 내건 겁니다. 어허. 보니까 명절 등의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처럼 홍어 등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알려라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품, 괄호 열고 홍어. 그러니까 이거는 실물이잖아요, 실물. 금품, 괄호 열고 홍어 등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니 자, 신고하세요. 그러면 과태료 감경 내지는 없던 걸로 해드릴게요. 일단은 홍어가 눈길 끌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금품 가로 열고 홍어 등 이렇게 써 있어서 금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부치 이런 걸 돈이라든가 이런 걸 상상하는데 갑자기 음식에 나오니까 네. 좀 의아하긴 한데 근데 홍어가 네. 국산 홍어가 굉장히 비싼 고급 음식이거든요. 얼마인데 얼마쯤 할까요? 뭐 정확히 뭐 시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수십만 원 한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네. 저는 사실 사 먹을 저도 엄두도 그래요. 못 내는데 돈 없어요. 네. 워낙 비싼 음식이다 보니까 이게 금품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 것 같고 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네. 최근에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값비싼 홍어를 누군가가 돌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1, 2만 원 갖고는 못 사 먹는 홍어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금품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일단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선거를 앞두고 저렇게 금품, 괄호 열고 홍어 이런 것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고요. 그러면 제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받은 그 금품의 금액의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오호. 상당히 큰 금액을 징수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물론 자수를 하면 이 과태료는 감면 처분을 받게 되고요. 또 이런 금품 수수 현장을 목격했다. 내지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신고를 하게 되면 최고 3억 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박선배 변호사님 쓸데없는 궁금증인데요. 자 받았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그 후보한테 받았는데 실제로 그 후보한테는 안 찍었어요 표를. 그래도 과태료 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과태료 냅니다. 실제로 그 후보에게 표를 던졌는지 던지지 않았는지는 처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그래요?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수막이 효과가 있었는지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홍어를 전달한 사람의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홍어를 몇 명의 조합원에게 전달했는지 특히 특정 입후보 예정자가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 자수한 조합원이 밝힌 홍어 무게가 4.6kg이라고 합니다. 어허. 홍어 구입 가격 등을 고려하면 총 구입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와 도매로 홍어가 13에서 15니까 시중에 이제 팔리면 더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최대 750만 원 과태료가 물론 금액도 많고 적음에 따라 일단 걱정도 되겠지만요. 일단 전라북도 선관위가 2월 15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뒀잖아요. 꼭 과태료 무서워서가 아니라 올바른 선거 문화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 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아 선거표 얻으려고 어른들 다 돈 주고 뭐 먹을 거 사주고 그러는구나. 야 우리도 하자. 우리 반장 선거 하자. 이런 거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울까 겁납니다. 우리 어른들부터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시켜주세요. 혹시 받으신 분 있다면 지금 당장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나라 밖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우선 사슴 한 마리를 만나볼 겁니다. 과연 어떤 사연을 가진 사슴인지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기 사슴 한 마리가 걸어오는 게 보이는데요. 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는 것 같죠? 호박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네.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물에 사슴이 그대로 붙잡히고 맙니다. 아이고. 그러더니 사람들이 어디선가 우르르 나타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사슴에게서 플라스틱 통을 빼내 던져버리고는 이내 이 사슴의 그물까지 다시 풀어줍니다. 어머, 이게 어머, 대체 어머. 어떻게 된 상황일 걸까요? 아우, 저는 처음에 저 사슴을 잡아서 못된 데 팔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일단은 어떻게 풀어주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왜 근데 그물을 일단 잡은 거예요, 김현희 평론가님?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니까 뭔가 발그스레한 네. 거를 뭐 입에 물고 다니는 걸로 무들풀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입에 물고 다닌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둥이가 그 플라스틱 통에 끼인 거예요. 아. 이게 딱 껴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왜 보통 그 헬로윈 같은 때 이 애들이 사탕통으로 들고 다니는 거 있거든요. 네. 호박 모양으로. 아하. 그게 아마 그 속에 뭐가 있었나 주둥이를 들이밀었는데 이게 빠지지가 않았던 아하.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한 2주일을 사슴이 저러고 다니니까 저러면 먹이도 못 먹고 큰일 나는데 세상에. 하는 생각에서 이제 동물구조협회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그물을 동물구조협회에서 나와가지고 네. 출동을 해서 구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을 투척해서 사슴을 잡았던 거죠. 그래서 네. 무사히 그 플라스틱 통을 제거하고 사슴은 자연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 사슴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럭키래요, 럭키. 정말 이름 덕을 본 것 같아요.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렇게 주둥이에 저 플라스틱 끼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는데, 왜냐면 음식도 못 먹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공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럭키! 앞으로도 잘 살기를 기대해 볼게, 건강하렴. 자, 그런가 하면요, 혹시 여러분 이런 노래 혹시 아세요? 거야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이런 어린이 프로그램 노래가 있었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본의 한 경마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노랫말처럼 혼자서도 잘하는 경주마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모래바람을 날리면서 15마리의 경주마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어머, 어머. 아이고, 그런데 그 순간 시작하자마자 말에서 떨어진 5번 말의 기수 점점 뒤로 밀려납니다. 네. 안타까운 순간. 네.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자, 10번만, 갑자기 5번만, 속도를 내는 13번만, 5번 경주마. 5번만. 하나, 둘, 셋 치더니 선두였던 자, 10번 말까지 추월하면서 어허. 결국 1위로 결승선에 야, 도착합니다. 5번마가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대박 사건. 근데 기수는 어디 갔어요? 장민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기수는 떨어졌는데요. 말은 우승을 한 거죠. 사실 기수가 없는 말은요, 이런 통제선을 제대로 잘 못 지키게 돼서 이탈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해당 경주마는 마치 기수가 탄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 제어하는 것처럼 이 코스를 그대로 주행을 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이어나갔는데요. 아하. 또 놀라운 거는요, 이 경기가 끝나고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는 서서히 본인의 출구를 찾아서 퇴근하는 여유까지 부렸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기수가 없이 일단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정현 평론가님, 저 1등은 공식적으로 유효합니까? 1등 인정됩니까? 저 말은 반칙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른 말들은 사람을 등에 업고 뛰잖아요. 네. 저 말은 혼자서 홀가분하게 혼자 뛰었잖아요. 너무 유리하잖아요. 네. 아니, 저 경주마가 이럴 거예요, 하정현 평론가님. 내 사마 경주마. 네. 근데 안 봐주시는 어쨌든 거예요? 사람을 업고 뛰어야 됩니다. 아하. 인정을 받으려면. 그래서 바로 칼같이 실격 처리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동등한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태운 채에서 1등 들어왔으니까 그건 실격됐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몰랐네요. 자, 그런가 하면요, 요즘엔 다들 어디 한번 왔다 가면은 인생사진, 뭐 관광지 가면 여기서 인생샷 찍을 수 있어요. 뭐 장소까지 표시해 놓잖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이런 게 비단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답니다. 예쁜 사진 찍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한 야생동물의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녹지 공원인데요.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에 한 흑곰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냐 넌? 네. 그런데 이 녀석 카메라를 발견하고는 얼굴을 불쑥 내밀기도 하고
잘생긴 옆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허. 메롱하면서 귀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나간다 말하듯이 손도 흔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날 카메라에 찍힌 곰의 사진이 무려 400여 장이라고 하는데 네. 이 흑곰 과연 마음에 들 만한 인생샷을 건졌을까요? 귀엽고도 재미난 사진입니다. 야, 박성배 변호사님이 일단 발연기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일단 흥미진진해지는 대목이에요. 정말 저 곰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곰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공원 관계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e got something over about I think over 500 photos, and 400 of the photos were the bear sitting in front of the camera. Sometimes I'll just kind of walk sideways past the camera, but to have it sit there and just look at us and interact with the camera was really fun. 그러니까 멀리서 야생동물 관찰 카메라를 이제 설치해 놓은 건데 거기에 이제 곰이 나 살아있다고 곰 뭐 이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두리번 하는 게 진짜 마치 사람이 그런 거 얼짱각도 있잖아요. 45도 찍는 거 뭐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 해당 관찰 카메라가 보호구역에 서식하고 있는 그 야생동물들이 과연 어떤 생태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해놨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동물들이 움직임이 있으면은 영상이 촬영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캡처를 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카메라가 네. 많은 동물의 모습이 이제 잡혔다고 합니다. 코요테나 비버, 퓨마, 곰 이렇게 잡혔는데 총 580여 장의 사진 중에 400장이 어머. 이 곰이 주인공이었다는 네. 거예요. 이 곰이 마치 그 셀카 찍는 것처럼 옆모습, 앞모습, 얼짱각도 45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혀를 내민 모습까지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렇게 의도적으로 셀카를 찍은 것처럼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화제가 됐다는 것이죠. 네. 공원 측 대변인 해석도 보세요. 정말 이분은 모든 걸 알고 있어. 아니 이게 분명히 사진 잘 나오는 각도를 찾고 있었다고 이분은 확신하고 있어요. 대박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 곰도 이 지능은 뛰어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생전 처음 보는 기계에 낯선 기계에 두려움 갖지 않고 뭔가 두리번두리하면서 우리한테 또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엔 저 멀리 말레이시아로 가볼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세계 7번째로 높은 통신타워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쿠알라룸푸르 타워의 전망대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300m 높이의 전망대에서 어머.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내리고 두 명이 동시에 이렇게 안 뛰어내리기도 돼! 하고요. 정말 보는 사람을 아찔하게 만드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하.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낙하산이 있기 때문인데요. 고층 빌딩들이 우뚝 서 있는 대도시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낙하산과 새처럼 허공을 가르는 이 기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정말 모른다고 하는데 안 느끼고 싶어요. 바로 배짱 두둑한 사람들만 낄 수 있다는 베이스 점핑 시합 장면입니다. 아, 베이스 점핑. 관련 얘기 잠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I feel great. The weather's perfect. Yeah, get nervous all the time. You just have to battle your fear and have a good time. 진짜 앞서 장윤 변호사님 설명처럼 진짜 배짱 두둑하지 않으면 저 같은 새 가슴을 못할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베이스 점핑은 이게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절벽에서 낙하산을 이용해 타고 내려오는 스포츠입니다.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스카이다이빙과 대비되는데 익스트림 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스포츠로 분류된다고 해요. 말레이시아에서 1999년부터 매년 행사가 진행됐지만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된 상황이라 전 세계 25개국에서 150명이 넘는 선수들이 몰려들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아하. 이 스릴을 만끽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는 뭐 제어하기 힘들죠. 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